저기 청년 실업률 한번 갖고 와봐. 그럼 지금 청년들이 취직이 80% 이상 됐다는 얘기잖아. 어? 80% 이상 취직이 되니까 실업률이 10%라는 얘기잖아. 아니라니까? 그게 실업률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업률이 뭐냐? 지난주까지, 2주 전까지 이력서 낸 사람 숫자야. 아르바이트생은 다 취업한 사람으로 쳐. 근데 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는 취업이라고 쳐요, 안 쳐요? 취업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력서를 쓰다가 써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취업으로 친다니까. 그게 통계 조작이야. 통계 조작. 그래서 뭘 보냐? 실업률이 낮다. 뻥이야. 뭘 봐야 돼? 취업률을 봐야 되는 거야. 취업률. 취업률은 뭐냐? 정규직 취업률을 봐야 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생들 중에 1년 동안에 괜찮은 정규직으로, 한마디로 그 정규직으로 취직되는 괜찮은 기업에,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5% 미만이야. 대졸자 중에, 전국의 대졸자 중에 전국의 대졸자 중에 그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3.5%에서 5% 사이야. 그런데 실업률이 9.5%래. 이 말이 되냐? 지금 청년 실업률이 9.5%래. 그럼 우리나라 청년 91.5%는 다 취업해 있어?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가령 학생들, 청년들 중에 졸업한 다음에도 대학원 가겠다 이런 사람들 실업률에서 빼. 그 다음에 외국에 연수가, 해외 연수 간 애들, 이런 애들 취업률에서 빼. 또 이력서를 아무리 써도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실업률에서 빼.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취업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규직 취업률.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취업률로 따져야 돼. 우리나라 정규직 취업률이 지금 10%가 안 되는데 무슨 실업률이 9.5%야. 물가 상승률이 0.9%?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요구르트 값도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올랐는데, 채소값 봐봐. 채소값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데 0.9%야. 개뻥이지. 실제로 체감 물가 상승률, 이게 다 농간이야. 이게 통계학자들한테 이게 정치권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통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거야.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 내가 볼 때 80%야. 너무 과장됐나?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내가 볼 때 80%야. 왜? 80%는 지금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볼 때는 80%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어 해. 10%는 해외여행 다녀. 1%는 해외여행 다녀. 부잣집 자식이라. 그 다음에 9%는 취업이 보장되어 있어. 아버지가 부자라. 그 다음에 10%는 공부해. 그래서 내가 볼 때 실업률 80%야.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80%라고. 나는 그렇게 봐. 그런데 실업률이 9.5%? 지랄, 개지랄, 지랄이 창궐을 했어. 인턴. 소위 그 인턴이라는 거, 그거 인턴 한다 그래서 경험이 쌓여? 그거 인턴 어디서 해봤어요? 경력 한 줄 넣으려고 몇 달 동안 개고생하고 기본급도 못 받는 거잖아. 최저임금도 못 받고 몇 달 동안 개고생으로 노동력 착취당하는 거야. 그게 인턴 제도야. 그 인턴 제도, 비정규직 제도, 그거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야? 그거 이명박 때, 누구지? 김영삼이 나라 말아먹으면서 IMF를 만들면서 노동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원래 그 전에는요, 김영삼이 마지막에 IMF로 나라 말아먹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이었어. 한번 고용되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 회사에서. 회사가 있으면서 감히 정리해고, 대량 정리해고, 불가능했어. 법으로 불가능했어. 그런데 김영삼이 나라 말아먹으면서
그때 노동유연성이라는 노동법을 개혁을 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생긴 거야. 그 계약직 노동자가 김영삼 때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된 거야. IMF 불러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 뒤로 IMF 이후로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 IMF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간 해외 재벌은 엄청 많아요. 주식 뻥튀기 해갖고. 주식 뻥튀기해서 해외 재벌들은 돈 많이 벌어갔어. 근데 그 돈이 결국은 뭐냐? 가령 현대자동차 주식.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 있잖아.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현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씨발 지금은 현대자동차의 이 하청업체들이 또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못해.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뭐냐면 생활비가 가능한 임금을 주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야.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이 생활이 가능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임금은 10년 전보다 지금 내려갔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직원들의 월급은, 하청업체의 월급은 10년 전보다 내려갔어. 물가는 10년 전보다 4-5배가 올랐어.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 그래서 실질 임금이라는 건 하락한 거죠. 그대로 유지돼도 하락이야. 그런데 더 떨어졌다니까? 왜? 대량 정리해고를 하는 거야, 일단.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를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해. 다시 불러들일 때 계약직으로 불러들여. 너 하던 일이니까 와서 당분간 하다가 정규직 생기면 갈아타라.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와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 4년째, 5년째. 그런데 2년마다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바뀌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바뀌어. 원래 2년 근무하면 정규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1년 11개월 25일인가에 해고를 한다며. 계약을 끝낸다며. 이 하청업체들이 1년 11개월 29일인가? 2년이 되면, 형식적으로 2년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니까 1년 11개월 29일인가 30일인가가 되면 그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거야. 다른 회사로 팔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회사로 팔리면 거기서 다시 재계약하고 1년 11개월 며칠을 일을 하는 거야. 8월 22일에 한국 떠나요. 그러면 한국 떠나서 하실 일거리는 있으시고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정비공들이 자동차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어요. 해외에 많이 나가서 그게 한때 돈을 벌었어. 지금은 안 된다니까,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비공들 돈 잘 벌던 시절이 있었잖아. 미국이나 유럽도 그 정비공들 월급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 스스로 고쳐.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 있는 정비공들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다른 나라로 나가면 달라질 줄 알아? 다른 나라, 물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서 살만하죠. 근데 다 커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취업 이민을 가겠다. 가서 살아봐. 거기서 산 교민들한테 한번 물어봐. 일단 해외로 가겠다는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짜 뻑하면 해외로 갑니다. 이 나라 뜹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당신이 한 500만 원이라도 쥐고 그 미국이나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무전여행을 한 달에 해봐. 한두 달 해봐. 뭐 먹고 사는지, 문화는 통하는지. 그리고 해본 다음에 가야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요, 아무 정보 없이 이민 주선하는 그 사람들을 꼬이에 빠져갖고 막 간다?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서 적응을 못해. 문화가 틀리고, 그가 배낭여행 하래잖아. 비행기 값만 딱 가지고 가서 한번 먹고 살아봐. 당신이 이민 가면 겪을 일이야. 500만 원으로 비행기 값만 딱 하고 가서 먹고 살아봐. 먹고 살아 지나. 지금 우리나라 이민이요, 뻑하면 이민 그래. 이민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 이민 브로커들이 꼬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중에 가지고 갈 돈 중에 500만 원 정도로 딱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보는 거야. 가서 몇 달을 거기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문화는 만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멀어먹고 사나. 그걸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브로커들이 오면 다 된다. 가서 뭐가 다 돼. 문제는 뭐냐. 여기서 다 털어갖고 갔다가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쓰자. 집 한 돈 다 써. 못 돌아와. 지금 외국에 나가서 못 돌아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한국인 무슨 저기 숙박업소 같은 거 하면서 그 고급 업소도 있지만 이상한 숙박업소 하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거야. 뻑하면 이민간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일자리 찾아서 이민 왔어. 여러분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친절합니까? 여러분이 이민 가면 겪을 일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대우하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주며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내 아이들과 어울릴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같이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똑같이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겪을 일이 그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정말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한테 진짜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하는 사람들이라면 몰라. 근데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 없어. 외국인 노동자 범죄만 따지지. 그렇잖아. 우리 방 채팅창에서도 맨 외국인 노동자 범죄 얘기한 사람이 해외로 이민 가겠대. 이 나라를 떠야 된대. 님이 이민 가면 님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 범죄자로 보듯이 그 나라 사람들이 당신 범죄자로 봐. 나라가 잘못됐으면 고쳐서 살아야지. 다른 나라로 가면 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아픔이 있어. 아니 지금 대통령 하나가 잘못됐다고 나라를 버리고 딴 나라로 가냐? 그게 정상이야?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똑바로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을 해야지. 외국에 여행 가서 뭐 도둑을 맞거나 안 당해봤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 전혀 국가적으로 보호해주는 거 없어. 해외 여행자는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어. 애가 죽고 실종된 지 한참이 돼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니까? 잘못된 건 고치는 거야. 특히 부모가 이상하고 술 먹고 막 난동을 피워. 부모 바꿀 수 있냐? 못 바꾸는 거야. 다른 부모로 갈아탈 수 없잖아. 물론 이 부모를 뭐 죽이고 다른 부모에게 입적하고 싶어?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어딨어. 우리에게 조국은 부모와 같아. 좀 모자라고 부족한 정부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고쳐서 알코올 중독이면 센터에 넣어서 고치고 정신질환 있으면 정신과에 넣어서라도 고쳐서 그리고 살아야지. 뻑하면 외국 간대. 외국 갈 사람 여기 들어오지 마. 뻑하면 해외 이민 가겠다는 사람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는 이민 벌써 와 있는데요. 당신들은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눌러앉은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싫어서 버리고 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보면 안 되지. 근데 이래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아. 왜 보냐? 거기서 서러워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에 보면요, 거기서 서러운 거야. 그 나라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국제적으로 한인들의 지위가 되게 존중받았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이 많았어.
그런데 이명박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천박하게 바라봐. 수준을 되게 낮게 봐. 해외 여행을 해도 그렇다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정말로 그 군부 독재를 이겨내고 그 민간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았어. 그런데 이명박이 되고 박근혜가 된 다음에 개무시를 당한다니까. 이게 국격이야. 지금 해외로 가는 거 그거 답이 아니에요. 외국 가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어. 잘못된 거 고치면서 살아야지. 자, 그러면서요, 이 하던 얘기를 마저 돌아가면 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을 거절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난 이거 만든 인간이랑 인사혁신처를 싹 진짜 갈아 엎어야 된다고 봐. 인사혁신처 이거 누가 만들었어? 지금 인사혁신처장 누가 임명했어? 딱 박근혜하고 인사혁신처하고 사퇴하면 되겠네.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공무 중에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을 해주든가, 못하겠으면 사퇴를 해. 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의 사퇴를 권고합시다. 아니, 걔네들도 박수로 사퇴 권고하더만. 박수로 사퇴 권고하니까 우리도 온 국민이 다 같이 박수로 사퇴 권고. 박수로 사퇴 권고. 자, 뭐 망치 부인이 혼자만 박수 쳤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줄게. 박수로 사퇴 권고. 자, 온 국민이 다 같이 지금 박수 치고 있어. 내가 볼 때 새누리당 170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이 지금 여기서 박수 쳤거든? 박근혜 물러나. 박수로 사퇴 권고했으니까 이제 물러나라고. 박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큰일 났네. 예. 지금 이 새누리당의 170명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박수로, 이 박수로 사퇴 권고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사퇴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요게 한쪽 방, 또 이쪽 방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박수로 사퇴 권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물러나야 되겠네, 박근혜도. 순직 인정해주면, 기간제 교사가 학교 공무 중에 죽은 것을 순직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도 너네 인정해줄게. 대통령으로 인정해줄게. 어디서 기간제 교사가 공무 중에, 그것도 살아나왔다가 애들이 갇혀있다고 구하러 내려간 그런 선생님을 순직이라고 인정을 못해? 이것들이 진짜 너네들 수준의 순직은 박정희 묘지에 청소하다 눈 치우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대가리 까져 죽으면 그건 순직이겠다? 인사혁신처장이 된 삼성맨. 씨발, 그랬구나. 삼성맨 출신이라 저지랄이구나. 삼성맨 출신이라서 저지랄이야. 하여간 이 나라에 삼성이 망쳐.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전자 물건 사는 사람들이요, 나라 망치는데 협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물건 사주는 게 삼성이 나라 망치는 거 도와주는 거야.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군 기무사라고 있어요. 군 기무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건데, 군 기무사가 뭐냐면 군대 내 국정원이야.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그러니까 군대의 군사 기밀을 관리하고, 군인들 중에 혹시라도 스파이가 침투해오지 않나, 이런 걸 감시 감독하는 게 기무사의, 그러니까 뭐랄까, 군 정보 당국이죠. 그게 이제 기무사야. 그런데 기무사 소령이 중국으로 국가 기밀을 빼돌리다가 잡혔다. 지난주에 기사였어요. 지난주 말에 나온 기사. 근데 주말을 내내 떠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무사의 소령이 중국으로 국가 기밀을 그것도 푼돈 받고 생계형 돈을 받고 빼돌렸다. 이게 뉴스의 본질이야. 뉴스의 내용이야. 그런데 이 소령이 넘겨준 자료가요, 인터넷에 다 나오는 자료래. 소령이 넘겨준 자료가 인터넷에 다 나오는 자료였던 거야.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그걸 넘겨줬는데 자기는 군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군사 기밀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중국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인으로부터 그 중국인을 소개를 받았대. 그리고 이제 몇 번 식사를 주고받은 사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굉장히 말이 안 통하고 난처한 상황이었던 거야. 상대방이 막 협상을 안 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수리비를 그게 아마 차 수리비였나 봐. 그래서 수리비를 대주고 합의를 봐준 거야. 합의를 봐줘서 그 교통사고가 무사히 통과가 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을 친하게 지내온 거야. 그러면서 그 중국인이 뭘 물어보면 이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이랬었던 거지. 그래서 아니 그럼 중국은 인터넷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럼 왜 물어봤냐? 왜 중국에서 이 기무사 소령한테 어떤 관련 자료를 물어봤냐 하면 이게 그거라네. 똑같은 자료가 있어도 군 기무사에 요청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뽑아서 주는 걸 보면 지금 한국의 군 당국이 어떤 정책을 전략적으로 하겠구나라는 걸 읽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뭐에 대해서 자료 좀 찾아봐줘. 그러면 자기가 볼 때 필요하다 싶은 걸 뽑아가지고 줄 거 아니야. 인터넷에 다 나온 거니까 기밀이라 생각 안 하고 뽑아주는데 그 뽑아주는 안목 그걸 가지고 우리 정보당국을 읽는 거래. 그게 걸린 거야. 근데 소령은 이 사람은 그걸 그 군사 기밀 누출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그냥 아는 지인이랑 다 공개된 내용을 대화했을 뿐인데 그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대요. 자기가 그걸 돈 받고 그걸 기밀을 팔았다고 아직도 안 믿고 있대. 그냥 아는 지인이 뭐 물어봐서 알려준 거야. 그런데 그 알려준 거를 인터넷에서 찾은 거니까 그거는 극비 자료가 아니라고 본 거지. 그런데 이게 뉴스로 기사화되고 보니까 심각하게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소령이 정말 바보일까요? 기무사 소령이? 하긴 뭐 우리나라 국방부 밥통이란 소리를 듣고 있으니 밥통일 수 있죠. 바보일 수 있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명박 이후로는 왠지 국방부에서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래 모자란 밥통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 그 생각 안 들었는데 그 기무사 소령이 정말 밥통이라서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한 중국 스파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기밀을 오랜 동안 피 빨아먹기, 그러니까 자기가 빨대가 된지 모르고 빨아먹힌 불쌍한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불쌍한 피해자라기보다 모르고 하여튼 군사기밀을 누출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별일 아닌데 어떤 공안 탄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확대 과장된 보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사건은 그 기무사 소령이 정말 빙구라서 그 교묘하게 접근한 중국 간첩한테 속아 넘어가서 몇 년 동안 국가 기밀을 빼돌린 바보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공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썼던 소설 중에 메르스로 황교안을 총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황교안을 시켜서 공안 통치로 몰아간다. 2013년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석기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리고 최동욱의 혼외자 그 설, 이런 식으로 그 박근혜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누명 씌워서 처절하게 짓밟고, 그 다음에 그 민주 세력은 전부 다 빨갱이라고 누명 씌워서 그
공안 통치를 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지금 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자, 이 와중에 망치부인 방송이 별별 랭킹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사관왕이다. 사관왕이야. 그죠? 나 지금 오관왕 아니고 사관왕이지. 4개야 4개. 아직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거 안 나왔어. 자, 조두순 얘기는 메인이잖아. 너 저기 인피니트 컴백 무대 인피니트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좀 기다려봐봐. 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우리들의 휴대폰을 다 들여다본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어머, 내 폰도 들여다봤나. 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뉴스가 5163 부대의 해킹 프로그램 뉴스를 접한 민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머, 내 폰도 저기 털린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고 있어. 위축돼 있어. 이거 지금 위축시키려고 내는 기사죠? 여러분, 어느 나라가, 누구지? 트위터에 되게 요즘에 유행하는 사람이던데, 어떤 역사학자래. 트위터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독재 정치와 민주 정치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무차별 감시할 수 있으면 독재 정치, 일반 시민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으면 민주 정치입니다. 감시하는 자가 주인, 감시당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전우용이라는 무슨 역사학자래요. 근데 아주 그냥 말하는 내용이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 예. 민주주의와 독재국가를 구분하는 건 간단하다. 국가에서, 정권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무차별 사찰하면 그건 독재국가이고, 국민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서 잘못된 걸 못하게 하면 그게 민주국가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지금 독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왕정처럼 굴고 싶으면 왕정답게 하든가. 옛날에 왕정은 차라리 왕으로서 책임이라도 졌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요, 왕처럼 대우만 해라, 왕처럼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야. 옛날에 조선시대 왕도 상소가 올라오고 국민이 비판을 하면 그걸 들었어.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누구를 인사결정을 왕이 내렸어도 선비들이 반대하면 그 철회했어. 조선의 왕도 그랬어. 근데 박근혜는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겠다고 선서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거면 물러나! 못하겠으면 물러나! 할 거면 국민의 말을 듣고 뭐 하자는 거야? 5년 동안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국민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라고 대통령이 됐으면 명령대로 따라야지. 뭐하고 자빠진 거야 지금? 당신이 왕이야? 왕도 이렇게 안 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라 말아야 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지금 딱 꼬라지가 지금 원래는 내가 볼 때 6월 25일 이후로 얘네들이 이제 이 공안몰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이가 총리가 돼서,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했던 세 가지가 뭐냐? 2013년에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했던 세 가지 뭐예요? 최종욱한테 혼외자가 있다, 그래서 내쫓은 거. 그러면 그 혼외자는 판명이 됐습니까? 확인 안 됐어요. 판명되지 않았어요.
그 혼외자를 낳았다는 아버지와 혼외자를 낳았다는 어머니란 사람들이 둘 다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 DNA 검사하자 그랬다니까? 유전자 검사하자고? 그런데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건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걔 학교까지 찾아가서 사진 찍고 지랄 연명을 해가지고 걔가 외국으로 갔어? 결국 최동욱의 혼외자는 미확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검찰총장을 잘라냈어. 둘째, 황교안이가 한 일이 뭡니까? 둘째로 황교안이가 한 일은 이석기 내란 음모죄.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 그러면서 현지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켰어. 내란 음모죄가 뭐냐? 부대를 만들어서, 비밀 부대를 만들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했다는 게 내란 음모죄야. 그러면 비밀 부대가 누구냐? 혹한의 추위를 뚫고 산악훈련을 하면서 이석기를 중심으로 뭉친 조직 아로. 대법원에서 실체가 없대. 허위사실인 거야. 부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잡아 넣어놨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그래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 받았어.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형사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란 선동? 그건 말만 해도 선동이야.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정권 뭐 빨갱이다 뭐 이러면서 못 알아듣겠다, 아니, 못 믿겠다고 지랄했던 거, 그런 건 다 내란 선동이야. 아로 만들었다는 게 가짜라니까. 이석기가 아로를 만들어서 그 내란 음모를 했다. 그거 무죄 나왔어. 찾아봐. 그 다음 세 번째로 뭐 했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 간첩 사건의 증거를 검찰과 국정원이 조작을 한 거야. 검찰하고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냈다니까? 그거 저기 누구야?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벌어진 일이야.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 통진당 해산까지 시켰어. 아로 때문에. 근데 아로에 실체가 없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로에 실체가 없는데 왜 아로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시키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물론 나는 통진당이라면 이가 갈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이 투표로 만들거나 투표를 없애는 거야. 니들이 뭔데 누명 씌워서 만들었다, 누명 씌워서 그걸 부셔버려. 누구 맘대로. 오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만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만 있는 거야. 이게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 일이야. 2013년에. 그 다음에 2014년에 한 일은 뭐냐? 걔 누구야? 홍가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구속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무슨 오뎅탕 얘기한 애를 구속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는 홍가희 구속시켰어. 근데 홍가희가 구속될 때 허위사실로 구속된 게 아니라 해경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대. 뭐하는 짓이야? 이게 황교안이 했던 일이야. 세월호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진상조사 검찰이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 처벌도 안 받고 있어. 도리어 세월호 특별법 만들겠다는 유가족에 대해서 언론에서 누명 씌웠잖아. 세월호 유가족이 그 대리기사 폭행했다. CCTV에 나와. 대리기사는 맞지도 않았어. 우르르 달려가서 두들겨 팬 거는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청년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팬 장면이야. 그런데 그걸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고 그걸 계속 해가지고 돌렸어. 종편에서. 종편 문 닫아야지. 자식을 잃은 부모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세상의 지탄을 받게 했는데 버젓이 지금 종편 방송하고 있어. 홍가희가 허언증이라는 주장도 다 만들어진 주장이래. 그리고 허언증이라도 그렇지. 물론 홍가희가 당시에 뭐 그 잠수사가 가서 두들겨서 생존자를 확인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러나 홍가희가 그 말했던 이유는 그 당시 잠수사들 사이에 그 말이 떠돌았다. 다들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홍가희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잠수사들이 다 그렇게 믿어서 했던 말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홍가희가 무죄 받고 나왔잖아. 어? 홍가희가 무죄 받고 나왔어. 어떡할 거야? 자, 그러더니만 지금 이 황교안이가 총리가 됐어. 메르스를 잡겠다. 그러면서 메르스를 잡겠다고 쇼를 한번 딱 한 다음에 어디서 뭐 했는지 메르스의 전력을 질주하고 있다는데 국회의원이 불러서 메르스에 대해서 질문해도 아는 게 없어. 뭐 했을까? 아, 지금 분위기가 또 공포 분위기야. 아니 솔직히 기무사 소령이 몇 년 동안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데, 자, 지난 8년 동안에 정보가 유출된 건 누구 책임이냐? 어? 이명박 5년, 박근혜 2년 반, 7.5년 동안에 그 기무사 소령이 정보를 유출했으면 그거 누구 책임이야? 이명박 박근혜 책임이잖아. 어? 네 책임? 아, 내가 대통령으로 보여? 네 마음은 받아줄게. 얼마나 기무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최기무사에다가 댓글이나 쓰라 그러고, 어? 아, 기무사가 아니라 뭐지?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직원들한테나 사이버 사령부한테나 간첩을 잡거나 북한군을 막는 게 아니라 맨 악플 다루라 그러고 지랄 연병을 시키니까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민간 사찰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국가 정보가 새도 그걸 알지도 못한 거지.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도대체 국정원은 뭐 했어? 좌우지간 이 와중에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미 의회 조사국, 세월호 인사실패, 공약 파기, 정보기관 대선 개입 등으로 박근혜 입지가 약화됐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기사지? 아, 기사 링크 주소가 달라요? 미 의회 조사국, 메르스, 세월호 인사 실패 공약 파기로 박근혜 입지 약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곤두박질 친 국내 정치적 입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의회 조사국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취소된 직후인 지난달 10일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 인준 실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비리 폭로 사건 등으로 곤두박질 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도 받고 있다며 이런 비판은 세월호 사건 때의 반응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나온 이 보고서에서 의회 조사국은 박 대통령의 약한 입지는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도 기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로 자신의 당선이 도움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3월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 관리들과 보수단체들의 지지 표현이 너무 야단스러워 많은 다른 한국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너무 맞춰주려 할 경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일부 한국인들은 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이 이 사건을 활용해 국내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한미 관계를 시험하게 될 변수로는 한일 과거사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견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일이 비록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각자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한일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대한 협조 차원을 넘어 관계 진전으로 나갈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미가 북한을 바라보는 내재적인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 정책 중 협력적 요소의 일부가 향후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결론은 뭐냐? 박근혜가 너무 많은 실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지세가 약화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대할 때 박근혜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제대로 읽은 거예요? 한미가 북한을 바라보는 내재적인 긴장관계로 인해 한국의 대북 정책 중 협력적 요소의 일부가 향후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얘기는 지금 한국 내부에서 박근혜가 너무 잘못해서 이 북한 문제를 풀어갈 때도 한국 내부의 갈등이 소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협조를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박근혜 때문이다라고 지금 정리했다는 얘기야. 예. 미 의회 조사국이에요. 한마디로 이 미 의회 조사국은 실제로 지금 미 의회의 그 다수가 공화당인 걸로 알아? 그죠? 지금 미 의회의 다수가 공화당이야.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 중심, 그렇게 무기산업 중심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국민 여론들. 거기다 이번에 흑인 그 참사 사건 있잖아. 흑인교회 참사 사건. 이게 무기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위축을 준 거야. 지금 미국 권력가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때란 말이야. 이런 미국 의회가 볼 때도 박근혜가 너무나 무능하고 잘못이 많아서 박근혜를 정치적 파트너로 데려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조사를 했단 얘기야.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네가 머리를 망치로 맞았어. 딱 그 얘기죠. 옛날에 박정희가 그렇게 미국에서 버려졌어. 박정희가 그렇게 미국에 이거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거된 거 아니야. 미국 CIA가 몰랐겠냐? 김재규가 쏘으려는 걸 몰랐겠어? 그 미국의 CIA가 소위 누구니? 박정희 때 김대중을 태평양으로 끌고 가서 물에다가 빠뜨려 죽이려는 거, 그 미국 헬기 떠가지고 구해온 거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걸 알았던 미국이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이려는 걸 몰랐겠어요? 무엇보다 그 김재규의 당시 직함이 뭐냐? 중앙정보국. 한마디로 CIA 한국지부였어. CIA 한국지부, 중앙정보부가 영어로 CIA야. 그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지부장이라는 얘기는 뭐냐? 물론 그건 미국이 주도한다는 얘기고, CIA라는 개념이 중앙정보국이라는 얘기야. 국가에서 정보를 다루는 중앙부처란 뜻인데 약자가 CIA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CIA하고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가 냉전체제였기 때문에 미국 CIA랑 우리 한국 CIA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고. 그 CIA의 짱이 김재규였어. 한국 CIA 짱이 김재규였고, 그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쏜 거야. 이거 몰랐어요? 중앙정보부가 뭔지 몰랐어? 중앙정보부가 CIA야. 법정에서 만나? 예. 중앙정보부가 CIA이고, 그래서,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중정 불렀는데, 그게 CIA야. 그리고 이 CIA와의 역사는, 김구 선생님을 죽인 안두희 있잖아. 김구 선생님을 죽인 안두희가 미국의 CIA 문건에 의하면 CIA 요원이었대. 그러니까 CIA 전신인 미국의 무슨 정보국이 있대요. 예. 김구 선생님을 죽인 안두희라는 그 사람이 그냥 단순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첩보 부대의 그 첩보원이었다.
그게 미국 CIA 문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책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유 개뻥 이렇게 읽었어. 맨 마지막 후기에 미국의 모든 정보가 30년 지나 공개가 되잖아. 그래서 김구 선생에 관한 기록도 공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안두희가 개인 군인이 아니라 미국의 첩보원이었다. 동아시아를 담당한 미국의 첩보원이었다라고 나와.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누구니 박정희를 미국에서 버리기로 한 거야. 왜? 박정희가 계속해서 집권을 18년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박정희한테 이미 16년째 됐을 때부터 물러나라 그랬대. 16년이면 많이 했으니까 물러나라. 근데 박정희가 계속 우기고 계속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그 쇼를 한 거야. 고집을 피운 거야. 그래서 제거됐다는 말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물론 이제 김재규의 재판 기록에는 박정희가 그 당시 이제 78년도에 박정희가 죽은 건 79년도야. 78년도에 YH 무역 사건이 있었고 그 YH 무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소위 그 권력에서 고용한 깡패들이 들어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파업 현장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 여직원들이 열받아서 김영삼 정당의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군부대가 거길 들어가요. 진압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가 떨어져 죽는 거야.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해. 그래서 김영삼이 박정희를 비판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김영삼 의원직을 싹 박탈해버렸어. 그래서 의원직을 박탈한 게 박근혜하고 박정희야. 박근혜 때 이석기와 그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했잖아. 그 박정희 때 YH 무역 사건으로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마산 지역의 노동자들하고 그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마 항쟁을 일으킨 거야.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김재규의 재판 기록인데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계속 이렇게 강경책만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으나 박정희가 다 죽여버려라라고 해서 부산 마산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다 밀어버리라 그래서 이대로 가면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결단을 내렸다. 그게 김재규의 재판 과정에 나온 얘기래요. 요게 이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단가 여기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었고,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다 알았어. 다 알아서요. 박정희가 79년에 죽었어. 그리고 80년대에는 감히 박정희란 이름을 입 밖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어. 박정희는 독재자.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뭐라 그러나 그냥 역사적 평가였어 그게.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이 한 권 나와. 거기서 박정희가 이휘소 박사를 데려다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제거당했다 라는 개구라 소설이야. 그 소설이 나오면서 갑자기 박정희가 살아 돌아온 영웅의 부활 이렇게 된 거야. 11.6. 그게 박정희가 다시 비집고 나오게 된 계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그 이휘서 박사의 죽음 자체에는 의혹이 많아. 이휘서 박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내하고 아들이 같은 차에 타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이휘서 박사의 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사고가 나면서 바퀴가 튕겨져 나와서 이휘서 박사의 차를 덮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맞은편 도로하고 이 이휘서 박사가 달렸던 도로하고 거리가 몇백 미터라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은 중앙분리대가 땅이 넓으니까 중앙분리대가 100m 이상 넓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맞은편에서 그 트럭 한 대에 바퀴가 빠져서 막 튕겨가지고 와가지고 3명이 타고 있는데 딱 한 명만 죽였다. 그런데다가 이 이휘서 박사의 부인이 외국인인데 끝까지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안 하고 죽었던가 그래. 그러니까 의혹은 남지. 그런데 그걸 갖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마치 박정희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죽었다라고 소설을 만든 건데, 문제는 이휘서 박사란 사람이 핵무기하고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야. 핵물리학자는 맞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쪽하고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라 소설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하여튼 이 개새끼들이에요. 이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하면서 말이야. 이 박정희를 우상화한 인간들. 그냥 그 소설가는 소설을 썼을 뿐이야.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날마다 밑에 하단 광고가 나오는 거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까? 조중동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팔았어. 그래갖고 이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어낸 거야. 물론 그 소설가는 자기는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소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소위 이 군국주의자들, 군부 독재주의자들은 박정희라는 독재자를 영웅으로 미화하고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박수 여당, 뭐 원내대표 투표도 겁나서 못하고 박수 쳤다며. 유승민 쫓아낼 때도 박수를 내쫓고, 그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겁나가지고 박수를 뽑고, 지금 막 그 여당은 계속 박수만 치고 있어. 아주 한마음 한뜻이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 여당에 무슨 긴장감이 있어. 걔네 속으로 지금 다 웃고 있지. 얼마나 뜻이 잘 맞으면 박수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통과하겠어. 그걸 갖다가 뭐 여당 내분이 어쩌고 팽팽한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고 지랄하지 마. 걔네는 지금 야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야당이 제대로 주목을 꾹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은 눈에 안 띄면 된다. 튀지 않으면 그대로 당선된다.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소설 쓰고 앉아있는 거지 또 언론에서. 자, 우리 박근혜 정부 지난 3년 동안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쓴 돈이 총 얼마?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쓴 돈이 얼마? 95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그죠? 저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자, 뉴스 한번 같이 봅시다. 박근혜 정부 3년간 96조 원 풀고도 빚만 늘어. 96조 원이구나.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 부양에 1년간 76조.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아. 어머. 이 돈을 아파트 그거 대출 이자로 쓴 거 아니야. 올해 재정적자 46조. 역대 최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은 꼴 우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푼 돈이 9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1년간 푼 돈만 76조 원이 넘는다. 이는 금융위기, 즉 IMF 당시 강만수 경제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강만수가 2번인데 요게 IMF 때인지 아니면 이명박 때 금융위기 때인지. 강만수가 2번 금융위기를 일으켰어. 김영삼 때 한 번, 이명박 때 한 번. 언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금융위기 때를 능가하는 돈이다.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2차례 추가 경정 예산과 한 차례 재정 보강을 하는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한다고 밝혔지만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추경으로 인해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즉 공무원연금 등 연금을 제외한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의 차는 46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정권 말기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빚더미에 국가를 올려놓은 거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행한 추가 편성과 재정보강 규모를 모두 합치면 95조 8천억에 이른다. 정권 첫 해인 2013년 17조 3천억, 기금 변경 2조 원 등 19조 3천억 원을 썼다. 2014년에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46조 원을 풀었다. 올해는 추경과 재정보강을 함께 동원해 21조 7천억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국가 빚은 GDP 증가 속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두 차례 추경에 직접 발행한 국고채만도 25조 원이 넘는다. 올해 국가 채무는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은 579조 5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136조 4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7.5%로 3년 전보다 5.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런 속도라면 정권 말인 2017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4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의 부채,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은 이보다 더 많다. 기금 변경과 산업은행, 신용 또는 기보가 뭐지? 기보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대출은 부실이 날 경우 해당 공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채가 된다. 또 기업과 가게도 저금리로 돈을 빌린 만큼 부채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기금보증공사래요. 기보가. 또 기업과 가게도 저금리로 돈을 빌린 만큼 부채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빚이 폭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고령화와 물가 상승 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했다가 재정을 급속히 망가뜨렸다. 정부의 부양 집착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데다 정치인 장관이 경제부처를 맡으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뭐라고요?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데다. 한마디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정치장관이 경제부처를 맡으면서 단기적으로 자기가 막 성과를 내려는 그런 성과주의에 매달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예산관리를 하는 부처를 따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 국가의 역할에는요, 잠깐만, 성장률 0.3%포인트 올리느라, 저건 뭐지? 박근혜 정부 3년 재정적자 고착화, 성장률 0.3%를 올리느라 재정 수지 엉망, 나라빚은 136조로 폭증.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96조 원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매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외에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다. 국가 채무가 136조 원 늘어나며 재정은 엉망이 됐다. 고령화의 물가상승 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뭉칫돈을 쓰다 보니 재정 적자가 불어난 것이다. 올해 관리재정 수지, 즉 국민연금 등 연금을 제외한 재정 수지 적자는 아까 얘기한 그거 하여튼 최악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속도면 정권 말에 그 국가 부채가 국가 총 GDP의 42%가 빚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추경을 하면서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 건전 재정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개혁 없는 단기적 경기 부양은 경제 활력을 살리는 불쏘시개가 아닌 돈 먹는 하마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매년 추가 경기 부양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내년에 완공할 사회간접 자본을 통해 자본을 올해 완공하면 내년에는 내후년에 시행할 SOC를 또 끌어당겨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숨겨진 빚이다. 정부는 96조 원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지만 실제 발행한 국채는 25조 400억 원이다. 나머지 빚은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부 출연을 통한 금융성 지원 확대 등으로 분산돼서 숨겨졌다. 이게 이명박 때부터 썼던 방법이잖아요. 국가 부채를 정직하게 만들지 않고 책임져야 될 국채라는 걸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야. 숨겨서 분산해놓고 도망가는 거죠. 임기 끝나면. 그게 이명박이 그런 식으로 빚더미를 안겨놓고 튄 거 아니야. 박근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추경은 국가 비교가 가능한 국가채무로 잡힌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투자나 금융공기업의 저리대출은 국가재정법상 공공부문 대출에 반영되지만 국제 비교 대상이 아니다. 2013년에는 추경으로 재원을 전액 마련했던 정부가 14년에는 재정보강으로 15년에는 추경과 재정보강 방식으로 쓴 것은 이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30% 후반대라지만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현재 숨겨놓은 빚을 숨기고 30%대라는 거야. 30%대 후반이라는 게 빚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숨겨놓고 지금 30%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채무는 GDP의 34.3%지만 공공부문 부채로 확장하면 62.9%로 확대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와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부채는 1958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난다. GDP의 137.0%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부채 얘기 나오니까 또 막 미친듯이 또 광고하네? 추경과 재정보강은 가계부채도 불렸다. 2013년 추경과 14년 재정보강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 투입한 자금은 7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이라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가계 빚이 된 셈이다. 정부가 금융공기업에 출연하면 금융공기업은 이를 쌈짓돈으로 시중에 10배의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013년 10조 5천억 원, 14년에 26조 8 플러스 알파, 15년에 4조 5천억 원을 5천억 원 등 41조 플러스 알파에 달하는 금융성 지원이 시중에 뿌려졌다. 금융성 지원은 기업에서는 기업 부채로 잡힌다. 이처럼 돈 빌려주는 경기부양은 국가 전체적으로 빚을 늘렸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지해온 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기준 국가 총부채가 4,835조 3천억 원으로 GDP의 338.3%라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아 씨발 1900조도 아니고 4,830조래. 어떡하냐 이거. 야 임마 너 같은 미친놈이 가가지고 저거 믿고 가서 도박할까봐 강퇴해준 거야. 그랬더니만 또 강퇴했다고 시비질이야. 자, 이처럼 돈 빌려주는 경기부양은 국가 전체적으로 빚을 늘렸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지해온 하여튼 4,835조 3천억 원이 빚이래. 현재 재정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일본의 1990년대와 닮은 꼴이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여기에 사회복지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된 반면 세수는 줄었다. GDP 대비 60%대였던 재정 건전국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년 만에 250%로 치솟았다. 뭐 누구누구는 손쉬운 단기적 부양책을 자꾸 쓰다 보면 구조개혁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요.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저기 뭐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되게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건 그만큼 박정희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박정희 지지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서방의 유럽이나 미국의 대금융 자본이 돈을 투입한 곳이 어디였냐면 홍콩,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이었어. 그래서 요 네 나라에다가 막 집중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나라들이 어디랑 공산권이랑 맞닿아 있었잖아. 홍콩은 중공이랑 맞닿아 있고 대만도 중공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홍콩이나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폴 이런 데다가 막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일부러 부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나라, 자 그러면 그 당시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빼고 그 싱가폴,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을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부르고 그랬었어. 네 마리 용. 하여튼 그 다섯 나라를 하여튼 서양에서 주목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나라 중에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그 다섯 개 중에서 물론 대만 뭐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뭐 그렇게 또 변명을 할지 몰라도 일본은 어쩔 건데 같은 기간 일본이 그 성장한 거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 G2로 성장한 게 그 같은 시기 일본의 성장률이었어. 그만큼 일본이 성장을 해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가장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투자 대비 비효율적. 왜? 쓸데없이 경북에다가 산업구조 만든다고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남의 환경을 지키는 이 식수원이 시작되는 곳인데 거길 다 오염시키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핀 거 아니야. 박정희가 그래서 성장률이 이 다섯 개 중에 제일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대기업만 집중 육성을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굉장히 중시했어. 일본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일본의 주로 경제적인 지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되게 육성 보호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당연했어. 바로 90년대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일본에서 평생 직장이 옛말이 됐다. 기사가 나왔었어요. 90년대 그 중반에 읽었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 평생 직장 이제 일본에서도 옛말이 됐다. 결국 일본이 20년 동안의 장기 침체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도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에 돈을 풀어서 누구에게만 풀었느냐? 부자들에게만 푼 거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96조 원을 풀었는데 빚만 남은 이유. 일본에서 저 당시에 무슨 정부였더라? 쟤네가 자민당 정부가 막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을 막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어디다 풀었느냐? 정말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위해서 푼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푼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돈을 먹으면 그걸 소비하나? 그냥 창고에 쌓아놔. 부동산이나 이런 생산력이 없는 데다 투자해.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국가 재정이 실제로 그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 게 아니야. 차라리 김대중 정부 때 그 공공근로라 그래가지고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에게 7, 80만 원씩 주고 일을 시켰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그 임시 생활 자금으로 7, 80만 원씩을 지원했단 말이야. 그런 돈은 사실 그 7, 80만 원이 그대로 소비가 됐어. 그대로 소비가 되면서 내수가 살아난 거예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소비할 대상에게 뿌리느냐 아니면 이걸 뭐에게 부자들에게 뿌리느냐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북한으로 가라니. 북한이 그렇게 경제정책을 잘 펴? 아 이런 간첩 새끼들을 봤나? 아니 이 새끼들은 꼭 하면 북한으로 가래요. 아니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잘못된 경제정책 설명하는데 왜 북한으로 가래? 아 이 새끼들 가만 보면 진짜 북한을 아주 우상화하는 새끼들이야. 이 숭북주의자 새끼들. 북한을 아주 숭상을 해요. 이 새끼들 말대로 하면 북한 아주 완벽해. 와 이런 썩을 놈들을 봤나? 북한으로 왜 가라고 그래 이 씨발놈들아. 아 미친 새끼들 진짜. 자 하여튼 북한 만능설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 최경환 정부에서 뭐 했어요? 빚 얻어서 집 사라. 그러면서 빚 얻어서 집 사는 사람한테 대출을 깎아준 거야. 대출 이자 깎아주는데 정부 돈을 썼다니까. 어? 그런데 그 이자 깎아준 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렇게 그 돈은 그대로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그리고 그 은행의 대주주인 해외 자본으로 그대로 빠져나간 돈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일자리를 임시 일자리로라도 만들어줬다라면 그 돈이 소비가 됐겠지. 96조 원이 소비에 투자됐다면 지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우리 동네는요, 이제 노점상도 그 한 노점상을 여러 팀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하루 종일 그 노점상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잠깐씩 돌아가면서 한 장소를 공동으로 쓰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한마디로 어묵 하나 떡볶이 한 조각을 사 먹을 돈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면 돈이 돈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이 푼 돈 전부 다 어디다 풀었어? 아파트 사는데 대출이자 깎아준 데 썼단 말이야. 그게 나라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지.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승만 때 너무 가난했어. 이승만 때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 왜 그러냐? 그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농업진흥책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다가 산업진흥책도 전혀 없었어. 이승만이 개무능이었거든. 무능의 상징이었어. 그러면서 이승만 때는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북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GDP보다 높았어. GNP였지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 박정희 때 그 이제 정권 이제 이승만이 쫓겨났잖아. 그러면서 미국이 긴장한 거야. 서방 세계가 긴장했어. 야 한국 저 뭔데 정권 다 쫓아냈어?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집중 자본을 투자하게 돼. 그래서 막 일본이나 미국에서 차관을 막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박정희가 막 차관을 얻기 위해서 뭔가 대단히 노력한 줄 알았잖아. 아니었다니까 그게. 박정희가 노력해서 차관을 얻어온 게 아니었어. 그게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까봐 투자해 준 거야. 근데 마치 박정희가 단판을 지어서 받아온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그 정신대 위안부 강제징용 징병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 안 한다고 각서 써주고 그렇게 독도도 공동 소유하자고 박정희가 약속해주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차관 지가 빌려온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박정희가 박정희 때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하면서 공장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농업이 공업사회로 바뀌게 된 거야.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바뀌게 되고 그 당시에 농촌에서 자녀들을 보통 7, 8남매를 낳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 공장에 시다로 보냈어.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공장 노동에서 값싼 노동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지. 그러면서 이 애들이 공장에서 주는 개밥 같은 거 먹으면서 돈 아껴서 시골집으로 돈을 보내준 거야. 그 시골집으로 보내준 돈, 자식이 7, 8명이니까 그 자식들이 5만 원만 보내줘도 그걸로 떵떵거리게 된 거야, 노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는 자식 많은 집이 부자였던 시대가 있었어, 그때. 그런데 그걸 갖다 박정희의 공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박정희의 공이 아닌데,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잘해서 먹고 산 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도 박정희는 무능했고, 그래서 아시아의 소위 잘 나가는 5나라 중에 우리가 가장 성장률이 낮았고, 제일 우리가 투자액 대비 성과가 적은 나라였어. 박정희 경제정책 잘못 피는 바람에.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무식한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공증하고 있는 거야. 공개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문에 정말로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까지 밀려온 거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제로였다는 거야. 누구도. 이 김영삼도 그랬어. 김영삼 때 1인당 GDP 10,000불 됐다고 OECD 가입한다고 고집 부려서 OECD로 들어간 다음에
수출 규약이 OECD 기준을 따랐어야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위기가 온 거야. 제대로 외환 관리가 안 되면서. 그래서 IMF로 나라 쫄딱 말아먹었잖아. 그랬지. 그 다음에 노태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태우 때는 러시아에다가 북방 외교한다고 돈을 막 러시아에 퍼줬잖아. 그거 못 받아가지고 그 고물 탱크로 받은 거 아니야. 고물 탱크, 고물 잠수함 이런 걸로. 그 돈 결국 떼어먹히고.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때는 어떻게 했어? 전두환 때는 그때도 물가를 통제했어요. 버스 요금이라든가 모든 물가를 통제해서 짜장면 값 그 전두환 시절에 한 번도 못 올렸어. 그게 뭐냐? 물가를 통제한 거야. 그게 시장 경제냐? 시장 경제 아니야. 쌀값, 물가 통제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삼적, 뭐 기름값이 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를 통제 경제로 유지했을 뿐이지 전두환이 그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능력이 있었냐? 전혀 없었어.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도매업 막 많아지고 버스 회사들 난동 피우고 이런 게 전부 다 전두환 꼬봉들이 나라 망친 거야. 전두환이 지랑 쿠데타 했던 애들한테 도매회사 하나씩 차려주고 버스 회사 하나씩 허가내준 거야. 걔네들이 지금 몇 억씩 연봉 받아가면서 서울시에다가 자기네들 적자 났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전두환의 꼬봉들이 지금도 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 박정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들이 다 그 소위 5개 나라에 집중 투자를 받았고 다 급성장할 때 우리가 제일 늦었다고. 근데 이승만 때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가 위대한 경제 전문가인 줄 알고 이제까지 속아 넘어온 거야. 그 당시 박정희가 농사를 제대로 살렸어. 공업을 제대로 살렸어. 막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뭘 지시하는 척. 지가 뭘 알아. 골리앗한테 뭘 지시를 해. 대한뉴스로 국민들 속이고서는 경제 전문가인 척. 그래서 박근혜를 뽑아주면 서민들도 먹고 살만한 나라 되는 줄 알고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서민들 먹고 살만해졌어? 더 어려워졌잖아. 노무현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골목의 1층이 거의 상가였어. 그리고 그 상가들이 정말 손님도 많았어. 정말 밤마다 밝았어. 이승만 때 그 상가들이 절반 이상 한 80% 정도가 문 닫았어. 박근혜 때 나머지 20%가 문 닫았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노무현 때는요. 자영업자들이 진짜 엄청 골목시장이 발달돼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 되면서 80% 가까이가 70% 정도가 죽고 박근혜 때 남은 30%가 싹 죽어버린 거야. 그때 노무현이 경제를 망쳤다고. 노무현이 경제를 망쳤다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들을 불러쌌더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경제를 살렸어? 이명박 박근혜가 경제 살렸어? 문제는 뭐냐? 그래. 지금 우리 국민 60%가 그 박근혜가 무능하고 새누리당이 못 대처먹은 거 알아. 그런데 국민들이 희망이 없어.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유가 뭐냐? 야당 때문이야. 지금의 야당이 진보 야당은 알박기 수준이고 숫자도 적고 별로 득표력이 없어서 그 대한정당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제1야당이라는 애들은 안에서 자기 밥그릇 말고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년에 재선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의원 3분의 1이라도 내년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면서 야권 개혁을 주장해야 되는데 불출마 선언하는 애들이 문재인하고 그 누구야 최재성? 둘밖에 없어. 근데 과연 최재성이 끝까지 불출마할지는 지금 사무총장을 없애버리면 최재성이 출마하겠다 해도 뭐라고 막을 거야. 지금 야당이 그러면서 이 문재인 당대표 체제 지금 문재인 당대표 체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김상곤하고 조국 교수를 데려다가 혁신위원회를 꾸린다 그랬잖아. 아니 여러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상곤이나 조국이 정당을 운영해봤어요? 김상곤 조국은 정당을 운영해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무슨 정당 체제 혁신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냐고.
김상곤 조국에게는 다른 거 다 제끼고 공천 제도만 집중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지금 문제는 야당이 공천권 때문에, 서로 공천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개파싸움하고 개질할 떠니까 제3의 인자를 들여보내서 공천 혁신만 이루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알은 거야? 우리가 김상곤 조국에게 요구한 건 정당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아니었다고. 솔직히 우리는 정당 체제에 관심이 없어. 물론 그 정당 체제가 개파 투쟁의 원인이고 문제 많은 거 알아.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원인은 정당 체제가 아니라 썩을 놈들이 국회의원 하는 게 문제라고.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몇 번씩. 그래서 이게 썩고 고여서 늙은 정당이 돼서 망한 거잖아. 최고위원회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절반이 쓸모없는 놈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망한 거라고. 그래서 공천 혁신하라고 조국 김상곤 혁신위원장 만들어 놨더니 당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김상곤 조국이 무슨 구렁이가 100마리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박지원 같은 사람한테 싸워서, 김한길 박지원 같은 구렁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못 이겨. 박지원 김한길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김상곤 조국이 모든 에너지를 다 쪽쪽 팔리고 실제로 공천개혁에 대해서는 뭐 해내는 게 없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야권 욕하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 욕이야. 아, 새끼야, 너는 그 스피커 하나 달란 요구도 못하냐? 아, 정말. 나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도는 7월 말이라고 봐. 7월 말까지 손에 잡히는 공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면 내가 볼 때 분당이고 나발이고 내년에 60% 투표 안 합니다.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에 60% 국민이 투표 안 할 거야. 40%대 총선 나올 거야. 주변에 가서 물어봐. 지금 박근혜가 잘못하는 거, 새누리가 잘못하는 거 60%가 알아. 그런데 그 60%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야당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정말 야당에게 모든 문을 열겠다. 지금 내부에서 김한길 박지원이랑 내부 경쟁하는 거 아니라 그냥 열어서 당문을 열고 진보정당에게 합당 요구하고 그 합당을 하자. 그러면서 무슨 지분 요구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서 죽여버리게. 무슨 지분 요구야? 지분 요구는 모든 야권 하나로 합치는 거지. 지금 있는 야당 진보정당 자리에 공천 안 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지지율대로 지분 나눠가지고 야권 통합을 가자. 그렇게 싸워왔어야 돼. 그러니까 문재인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은 내부에 김한길이나 박지원이 뭐라고 그러든 죄송하다. 그리고 바깥으로 싸움의 전선 넓혔어야 돼. 야권의 지지자들 다 모아내는 그쪽으로 움직였어야 됐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얘네들이 안에서 발목 잡기를 하니까 거기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 60%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 60%가 뭐냐? 내부적으로 그것도 상대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문재인이 내부적으로 60% 그놈들 상대할 필요 없다가 60%야. 외부로 가서 모든 야권 세력, 모든 민주 세력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전선을 긋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고 그렇게 싸워갔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야당 안에서 혹시 소위 옛날에 제아파들이 그렇다고 해서 분당을 깰 수 없으니 김한길, 박지원 안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건 제아파의 판단 오류라고 봐요. 지금 김한길, 박지원을 안고 가야 된다고
문재인의 가는 길을 발목을 잡았다면 그건 잘못한 거야. 누가 잡았든. 지금은 그 당 내부에서 나눠먹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 너네 나눠먹어도 안 줘. 100% 안 줘. 지금 뭐 김근태계, 호남계, 그 다음에 친노무현계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들끼리 지분 나눠도 내년에 100% 안 줘. 너네들끼리 나눠갖고 공천 나눠 가져도 국민들 투표 안 한다니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포기한 거야? 그냥 포기한 거야? 지금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래? 그래서 분당이 상수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어차피 분당 될 거다, 어차피 신당 만든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지금 내년 총선은 그냥 물 건너가자 이런 거야? 각자 호남에서 몇 표, 가난한 동네에서 몇 표 얻어가지고 자기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 이거야? 꿈도 꾸지 마. 내가 볼 때 호남에서도 내년에 새정치연합보다 물론 신당? 내가 볼 때 신당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새누리당에서 많이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로 가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하나였지? 이정현이 혼자 됐지? 다음번엔 더 늘어날 수 있어. 지금 새정치연합이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내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긴장감이 없어. 지금 당신들 90% 떨어져. 내가 볼 때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중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왜 그걸 모르지? 지금 이 판으로 당신애들 공천 받으면 될 것 같지? 지금 130석도 내년에 못 건져. 내년에 투표 안 한다니까?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투표 안 하겠대. 그거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지금 내부 개파 싸움 할 때가 아니야.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투표를 하라고. 당 홈페이지에 공천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안을 만들어서 투표해. 부결되면 제끼고 다시 내. 국민이 공천하는 방법부터 만들어서. 자, 국회의원이 있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야. 공천 방법을 이 지역 사람, 지역 주민들이 점수를 주는 거야. 얘 제 공천 주자마자 당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국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이 사람에 대한 지역 공천 여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전국 당원의 결정. 당원을 200만까지 모집을 하고 200만 명의 당원이 우리 244석의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당한지 투표를 하게 하는 거야. 복수 투표를. 그래서 실제로 지역민들의 점수, 그 다음에 전국의 국민들한테 얻은 점수, 이거 합산해서 통계내서 그걸로 최고 244명 잘라서 공천 지역마다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겠다. 지금요, 야당이 희망을 주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40년 우리가 겪을 일은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 혹독해져. 호남 사람들 겪어봤지?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도 더한 일 겪는다고 우리가. 지금 청년들 안 겪어봐서 몰라. 겪어봐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두순 나영희 사건.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야. 그래서 조두순 나영희 사건은 내일 해줄게요. 예, 이 조두순 나영희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를 내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손님들도 거의 다 나가고 시간이 너무 늦었어.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방송 때, 내일 방송 때 왜 그 사건이 이슈가 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방송해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 당시에 조두순을 사형시켜달라는 서명을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했어. 그거 알죠?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조두순을 사형시켜달라고 아고라에 서명한 사람이 30만 명이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 뻘짓이었던 거 모르죠? 여러분, 그 조두순 사건이 방송이 된 게 9월 초인가 그랬어. 8월 말 9월 초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방송에서 마무리를 뭐라 그랬냐. 그 1심에서 12년형을 받고 항소했다라고 끝나. 항소했다라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두순 사건은요. 이미 3심 선고를 보름 앞둔 상태였어. 보름 뒤면 3심 선고가 나는데 마치 국민들이 막 서명하면 2심에서 사형 선고 때릴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거야. 그거 몰랐죠? 나영희 사건이 벌어진 게 영화에서도 보면 여름으로 나와. 나영희 사건 벌어진 게 그 조두순 사건 벌어진 게 12월이었어. 12월에 그 한겨울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래갖고 사건 터지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조두순이 잡혔다니까. 그래서 봄부터 재판을 해서 3심 재판 보름 앞두고 방송이 나간 거야. 그런데 3심 재판은 2심 재판까지의 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2심까지 12년형이었다니까? 술김에 그랬기 때문에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어서 12년형. 1심, 2심에서 12년형이 떨어진 거야. 그거를 3심에서 최고로 뒤집을 수 보면 무죄가 오거나 아니면 12년형이었던 거야. 그런데 뭘 하면 그 서명을 하면 사형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 당시 여러분들이 낚인 거였어요. 여론조작단한테. 여론조작단한테 낚여가지고 서명한 거야. 그거 몰랐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 그때 이명박이 총리를 그때도 무자격 총리를 지명을 했어. 그래서 총리 청문회가 있었던 거야. 총리 청문회를 하면서 막 양파처럼 그 총리의 비리가 드러났어. 그래서 이 총리를 국민 60% 여론조사에서 총리 인준 반대였어. 그런데 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조두순 사건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조두순 사건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팔려 있을 때 통과됐어. 조두순의 그 형 확정일에 그 총리가 임명장 받았어요. 메르스 황교안이랑 똑같은 사건이었어. 그래서 내가 조두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날짜 찾아봐. 조두순 형 확정이라고 그 당시에 총리 인준, 그 당시 조두순 그 기간에 총리 청문회 누구였고 그게 정총리였나 그랬어. 그런 거예요. 조두순 형 확정되는 날, 그날 그 무슨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이지 그때 총리 인준 받았어. 정운찬이었나 누구였나 할 때 비리가 너무 많아서 얘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총리 후보가 조용히 인준 받고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 조두순 사건이 한여름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착각을 시키고 그걸로 마치 서명을 하면 사형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조두순이 사형당한 줄 알아. 걔 12년형 받고 그게 2009년이었거든? 2009년이라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벌써 6년 살았어. 그러면 이제 그 구속된 때부터 치면 9년 1월인가에 구속이 됐거든. 그거 다 집행형기로 들어가. 그럼 얘가 언제 나오냐면 2년 더 살고 2016, 17년 지난 18년 1월에 나와. 18년 1월에 나와. 가만있어 봐. 8년이 12년이지. 잠깐만. 9년, 10, 9, 10, 11, 12, 13, 14, 15. 7년 살았구나. 17년이 아니라 5년 더. 지금부터 5년 뒤면 나와. 4년 반 살면 나오나? 5년 살면 나오나? 12년형이라서 지금부터 그
5년만 더 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영이가 12년 뒤면 20대야. 8살인가 9살이었잖아. 20대 초반에 나오는 거야. 조두순이. 기가 막히지? 그런데 여러분들 꼬박 속아 넘어갖고 사형에 다 서명했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성폭행 사건은 성폭행의 자세한 뭐라 그러나 성폭행의 자세한 범행 수법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보도 윤리에. 왜? 성폭행의 자세한 방법을 보도하면 모방범죄가 생기기 때문에 성폭행의 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과거에 이 노무현 정부까지, 심지어 박정희 때도 그랬어. 박정희 전두환 때도 성폭행의 자세한 방법은 보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영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은 어떤 체위로 몇 번 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어.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보도윤리를 저버린 사건이었어요. 그 애는 지금 살고 있는데 걔 20대 초반에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온 국민이 기억하는 거야. 미친 짓이었어 그거. 그 범행이 일어난 거는 9개월 전인데, 8개월 전인데 그거를 마치 엊그저께 일어난 것처럼 총리 하나 만들라고. 그때 언론이 그랬다니까, 이 개새끼들이. 그래놓고 더 웃긴 게 이명박이 뭘 했는 줄 알아? 조두순이 나오면 평생 격리시키겠대. 헌법 위반이야. 모든 형사재판은 3심제로 하고 3심의 형이 확정되면 그거를 더 가중처벌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또 다른 죄를 주겠다는 거야. 인기 영합을 위해서 헌법을 위배한 발언을 한 거야. 그게 조두순 사건이에요. 나는 그거를 다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냐. 이명박 때 그런 일을 겪고 박근혜가 또 됐을 때, 그것도 감옥에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나는 정말 영원히 우리의 이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영원히 언론의 진실을 못 알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예. 온 국민이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목이 완전히 갈라지고 내가 여기서 방송하다 과로사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점을 나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그 당시에.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이제 언론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정말 진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얼마나 암담했는지 몰라. 대한 언론들도 없었어. 2009년 그때 팩트TV도 막 방송하다 말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무슨 낙곰수도 없었고 뉴스타파도 없었고, 2009년은 정말 거의 시사방송 나 혼자 하던 시절이야. 혼자서 수십 개의 국가 이명박 똥꼬 빠는 언론이랑 맞짱 뜨면서 천안한 싸움까지 했어야 됐다니까. 나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언론에 세뇌당하고 언론이 지배하는 체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언론의 진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방송을 했어. 그런데 세월호 사건, 전원 구조라는 일이 터졌고, 그래서 온 국민이 언론이 거짓말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한순간에. 결국은 지들이 지무덤을 판 거지만, 이 언론이 왜 그래서 언론을 언렉이라 그러겠어요.
기레기라고 하지마. 기자들은 소신있게 기사를 써. 그런데 편집실에서 싹 바꿔요. 그거 알아요? 기자가 가령 A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막 장점을 썼어. 그거 제목을 올리잖아. 그러면 한순식간에 야당 국회의원 이런 잘못, 제목이 그렇게 바뀌고 그 야당 의원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기사로 싹 바뀌어갖고 이 기자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 기레기라고 쓰면 안 돼. 언내기라 그래야지. 언론이라는 이름의 기자,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그래서 언내기라고 불러야 돼. 언내기. 이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이제까지 국민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둔 거야. 여러분 예능 많이 보시죠? 나는 그 예능도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봐. 옛날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맨날 레슬링하고 권투하고 그 다음에 막 프로야구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신을 텔레비전에 멍하게 묶어뒀었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능 프로가 물론 무한도전 그 개념 있는 프로죠. 무한도전 정도는 우리가 봐도 돼. 그러나 무슨 결혼 이야기, 가상 결혼, 남의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진짜도 아니잖아. 남의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진짜도 아니잖아. 그 연예인들이 지가 애 보겠어? 애 보는 사람 몇 명씩 딸려있지? 그런 그 거짓말하는 예능 프로에, 거짓 예능 프로에 그 빠져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살지 맙시다. 어쩌면 그 가짜 결혼, 가짜 육아, 난 그 가짜 육아라고 봐. 가짜 결혼, 가짜 육아, 가짜 요리, 그런 프로들이요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거짓말 속에 묶어두는 매트릭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매트릭스에 보면 빨간 약하고 파란 약 중에 선택한 장면이 나오잖아. 한쪽을 먹으면 영원히 지금이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방법, 또한 약을 먹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는 것. 그러나 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그 주인공이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진실을 안 다음에 그냥 쫓기고 맨 쌈박질하고 생고생을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힘이었잖아. 그죠? 예. 진실에 눈 뜨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진실에 눈 감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가상결혼, 가상육아, 가짜 요리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라도 정신 똑바로 싸우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돼요. 그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말에 과거의 자신과 견주지 말고 현재의 미래의 자신을 기대하며 현재의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단련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요, 과거의 영화나 현재의 고통이 아니야. 내일을 바꾸기 위한 오늘을 살아야 돼.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실에 눈 감지도 말고 진실을 외면하지도 말고, 예.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뭉쳐서 싸워야 돼요. 아유, 종북은 내가 언제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승질을 냈냐? 내가 자서전으로 김정일 칭찬을 했냐? 내가 왜 종북이냐 이 씨발로마. 가서 종북 열받으면 조선일보에 가서 불을 질러. 동아일보에 가서 불을 지르고 김정일 별장, 김일성 별장에 갔다가 선물한 새끼들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여기 와서 지랄들이야. 나는 이제까지 북한에 뭐 하나 퍼준 게 없어. 박근혜도 북한 가서 주보 퍼주고 왔더만. 오늘 처음 오셨는데 혹시 오늘 망치부인 방송 재밌게 보시다가 좀 아까 놀라셨다면 미안해요. 이거 다 컨셉이야. 사실 내가 보기보다 부드러운 여자란다? 절대 내가 평상시에도 막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 컨셉이야, 컨셉. 알지? 예.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이 각방에서 매니저님으로 고생하신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 녹화 떠가지고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천해주신 294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을 파행 운행했더니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제 방송인 줄 알고 왔다가 생방송인 거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그래. 예, 이거 월요일 생방송이었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착한 척 후덜덜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다 대고 착한 척이야? 어? 이 삼족을 블랙 걸어버릴까 보다, 형. 컨셉이야.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싸워서 내일을 달리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아요. 예, 그 장점을 가지고 더 많은 장점을 얻으면,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내일을 바꾸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신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성공이 보장된 쉽고 편안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을 믿고 오늘보다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